자, 안녕하세요. 성형세무사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연말정산, 이렇게 제가 썸네일에다가 홈택스를 믿지 말라고 해놨는데, 대부분은 믿어야 되겠죠. 대부분은 믿어야 되는데, 홈택스만 믿고 있다가 놓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아요. 우리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어떻게 반영하나요? 아니면 뭐 안경 맞춘 것도 있는데, 그게 조회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을 보통 하실 때 연말정산 그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는 것들만 그냥 끌어다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죠.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하실 거고. 근데 그렇게 조회가 그 조회하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서류를 챙겨서 그리고 제출을 하셔야 공제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요거를 회사 담당자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직원마다 뭐 예를 들어서 김 과장님은 아이가 있는데 왜 학원비 영수증은 안 주세요? 뭐 아니면은 뭐 교복을 구입하셨을 텐데 교복이 안 들어와 있네요. 이런 걸 일일이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작은 회사들은 있는데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그러기가 어렵죠. 결국 연말정산은 세금을 얼마나 덜 내냐, 그리고 더 환급 받느냐는 본인의 노력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국세청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적공제나 뒤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류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냐, 아니면 그 실물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냐, 뭐 요런 차이를 여기서 지금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실 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셔야 되죠.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를 보통 내잖아요.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서 제출을 하라 그러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안 되니까 당연히 직접 내셔야 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보통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조회가 안 되는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이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뭐 이 관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한번 제출을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변경 없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 다음 해에는 안 내도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일시 퇴거의 사유나 아니면 입양자 같은 경우, 그리고 위탁 아동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인적 공제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요런 그 입증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요건 이렇게 특수한 경우니까 빈번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시면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회사에서 그 제출 요청을 하죠.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주택자금에 대한 그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요거 역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체크가 되시면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아마 요청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때는 요 이자 상환액은 보통 홈택스에서 조회가 돼요. 상환액 자체는. 근데 그 이렇게 상환을 한 이자를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대주다, 아니면은 뭐 공시 가격이 얼마 이하이다,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제출해 가지고 입증을 해 주셔야 되니까 요때는 주민등록증 등본이나 아니면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나 뭐 요런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뭐 이런 것들도 금융기관에서 보통 하는 것들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보내니까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다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퇴직연금 IRP나 아니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역시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험료 세액공제 할 때도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요것들은 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도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는데, 이 의료비 같은 경우에
그 난임 시술비는 그 세액 공제율이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15%인데 난임 시술비는 30%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있다 그러면 그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셔야 되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게 통합돼 가지고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이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의료비 쪽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내역은 뭐 요거는 대부분 보여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요즘에는 많이 보이는데 요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도 중에 그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를 구입하셨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셔가지고 그게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 요청하셔가지고요. 구입처에 요청하셔서 별도로 의료비 영수증을 받으셔가지고 회사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안경뿐만 아니라 보청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보장구, 그러니까 장애인이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여기서 조회가 안 되니까 그 경우에는 이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가지고 신청을 별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중에서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 같은 경우가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산후조리원이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실손의료보험금까지 실손보험금 받은 거는 빼줘야 되잖아요. 의료비 공제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 기관에서의 사용하는 교육비는 다 조회가 됩니다. 다 조회가 되고 뭐 새로 들어간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로나 뭐 이런 것들도 조회가 되는데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학원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으신 다음에 회사에 제출을 하고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취약전 아동이에요.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의 학원비는 제출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복 구입비도 있죠, 자녀들. 이 교복 구입비도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을 하시면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데 혹 가다가 교복 구입비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구입하신 데서 별도로 증명서 발급 받으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겠죠, 회사에. 그리고 교육비 부분에서 학자금 대출받은 거는 조회가 되고요. 근데 이제 학자금 대출받은 거에서 주의하실 거는 학자금을 그 대출받아서 낸 해, 그 해에 전체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상환할 때 이 상환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끌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이 교육비, 그러니까 등록금을 냈을 때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환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인다고 공제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중복 공제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외, 해외에 유학을 자녀를 보내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이 국외 교육기관이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라 그러면 별도로 이 입증 서류를 발급 받으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입증하는 서류들은 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그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시면서 요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인데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부처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뭐 간혹 가다가 종교기관, 그러니까 뭐 헌금이나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나 뭐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발급 받아가지고 회사에 별도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최대 90%,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70%, 그리고 고령자 같은 경우에 또 70%뭐 이렇게 소득세 감면을 해주죠. 그래서 이게 대상이 된다 그러면 꼭 받으셔야 되는 건데 이거 역시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감면 신청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서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연말정산 하시기 전에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세요.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거 감면 신청서도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가 월세액 세액 공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이제 공공주택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조회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들을 직접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출할 때 보시면은 월세 지급해가지고 띄는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 영수증은 조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서 출력을 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별도로 사본을 만드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것들은 뭐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지만 공제를 받아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본인이 챙겨야 될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지금 표시를 해 드렸어요. 이제는 연말정산을 뭐 다들 잘 하시죠.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사항들을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데 아직 신청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깜빡하고 그냥 넘겼다 그러면 꼭 챙기셔가지고 회사에 신청을 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연말정산이 만약에 끝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 요것들에 대해서 공제를 못 받았다. 이거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서 그때 공제를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5월 달에 신청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